추운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웃음은 아니었죠. 남편이 가는 곳은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 골프 투어라는 걸, 출장이 아니라 외도 여행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골프 투어의 담당자가 바로 외도 상대라는 사실까지도요. 남편이 떠나자마자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움직였습니다. 오유리 씨의 남편 최동혁 씨를 만나기 위해. 안녕하세요. 부인분과 관련해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갔습니다. 서울 출장이라고.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제주행 항공권 예약 문자, 똑같은 날짜. 우리 둘 다 속았네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날 우리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냥 속아주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마지막 장면을 직접 정하는 사람들로.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아들 전세자금 30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200만 원, 가족의 미래까지 담보로 떠난 그들의 여행. 마지막 장면만큼은 우리가 정하기로 해요. 이제 그들이 탄 비행기처럼 붕뜬 기분에 취한 그들을 맞이하는 건 길고도 깊은 추락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로 52살이 되었고요. 결혼한 지는 27년이 됐어요. 큰아들 수민이는 27살로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막내딸 지은이는 25살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죠. 남편 승우는 대구에 있는 중견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팀 과장으로 일합니다. 그동안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아침마다 남편 출근길 챙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알뜰살뜰 살림 꾸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대구 외곽 신도시 아파트에서 20년을 살았는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결혼자금도 조금씩 모아뒀고 은퇴 후 전세금도 차곡차곡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 둘 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여기 서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날은 12월 둘째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지 사흘 정도 지났는데 아직 베란다 화분 위에 하얀 눈이 남아 있었어요. 날씨가 제법 추워져서 보일러도 하루 종일 틀어놔야 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세탁실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제 입고 온 체크무늬 셔츠를 집어들었는데요. 왼쪽 가슴 주머니가 조금 볼록했어요. 보통은 휴지나 동전 정도 들어있기 마련인데 그날은 뭔가 종이가 접혀서 들어있더라고요. 또 영수증을 못 버리고 왔나. 그런 생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건 영수증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3등분으로 접힌 A4 용지였습니다. 펼쳐보니 제주 3박 4일 골프 패키지 일정표였어요. 위쪽에는 컬러로 인쇄된 골프장 사진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항공편 시간과 호텔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출발일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2월 16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부산 현장 안전 점검 출장 날짜와 똑같았거든요. 이상하네. 저는 종이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골프장 이름은 제주 오션뷰 컨트리 클럽이었고 숙박 호텔은 제주 팰리스 리조트였어요.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가는 항공편 시간도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투어 담당 오유리 팀장 해피투어 여행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제주도 골프 여행이라니요. 그것도 여자 이름이 적힌 여행사 일정표라니요. 설마. 하지만 바로 따지고 들 마음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회사 워크숍을 골프장에서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요즘 회사들이 팀빌딩이라고 해서 골프도 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종이를 다시 원래대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깨서 나오기 전에 모든 걸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종이 생각만 났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저녁 반찬을 만들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오유리 팀장이라는 이름이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왜 하필 여자 여행사 직원이 담당자일까요? 남편이 그 사람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을까요? 여보, 다음 주 부산 출장 며칠 간다고 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김치찌개를 떠먹으면서 대답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밤 있다가 올 거야. 현장 점검이라고 했는데 어느 현장이에요? 부산 해운대 쪽 아파트 공사장이야. 안전 점검하고 보고서도 써야 하고. 남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티도 안 났어요. 오히려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죠. 왜? 혹시 따라가고 싶어? 부산 바다라도 구경하게?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날씨도 춥고 하니까 조심하라고요. 걱정 마. 안전관리팀이 뭐 하는 팀인데. 제일 조심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날 밤이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 소파에 놓인 태블릿을 켰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쭉 제가 가계부 정리를 했으니까요. 통장 관리며 카드 결제 내역 정리며 모두 제 몫이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결제 목록을 쭉 내려다보는데 이상한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골프존마트 89,000원, 대한항공 항공료 28만원, 제주렌터카 6만원, 골프장 예약금 15만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골프용품을 산 적이 언제고 항공료는 또 왜 나온 걸까요? 제주 렌터카는 또 뭐예요? 남편이 골프를 치긴 하지만 이렇게 돈을 쓸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ATM에서 현금 30만 원을 뽑은 기록이 있었어요. 같은 날 또 20만 원을 뽑았더라고요. 하루에 50만 원이나 현금을 뽑다니 평소 남편이 용돈으로 쓰는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죠.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급하게 태블릿 화면을 끄고 침대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옆에 누웠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27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다음 날부터 남편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넥타이를 매주면서도 저녁에 맥주를 따라 주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에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해봤어요. 삭제된 메시지는 볼 수 없었지만 카카오톡 대화 목록에 오율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일정표에 적힌 그 이름이 맞았습니다. 여행사 직원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연락처까지 저장해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울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 휴대폰을 꺼내서 카드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일정표도 다시 꺼내서 구석구석 사진을 찍었고요. 찍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냥 속아주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라 조용히 판을 짜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지막 장면만큼은 내가 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남편이 언제 떠나든 누구와 떠나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제주로 떠나는 날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남편이 캐리어를 꾸리는 걸 도와주면서도 계속 웃는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부산도 바닷바람이 차다던데. 괜찮아. 현장 일이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닐 거야.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고요. 부산 바다 구경이라도 하세요. 남편은 잠깐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이내 안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시간 되면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낼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마치 정말 부산 출장을 보내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제 자신이 이상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김포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려면 일찍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주고요. 현관에서 배웅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왠지 어깨가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와서 남편이 타는 걸 확인한 후 저는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유리 여행사를 검색해 봤어요. 해피투어라는 여행사 홈페이지가 나왔고 직원 소개란에서 팀장 오유리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더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오유리로 검색을 해봤어요. SNS 계정이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여행사 직원으로 보이는 계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회사 홈페이지에서 본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게시물들을 쭉 내려다 보니까 제주도 여행 상품 홍보 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몇 달 전 게시물 중에 웨딩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오유리와 나란히 서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입고 있는 건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제복이었어요. 사진 설명을 읽어보니 우리 기사님과 함께한 소중한 날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버스기사 남편 자랑하는 유리 언니 크크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오유리의 남편은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남편 이름이 최동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오유리가 올린 다른 게시물에 동혁 오빠 생일 축하해요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프로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하는 우리 기사님, 항상 안전운전만 하게 해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SNS로 메시지를 보내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시내버스 회사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오유리가 올린 사진 중에 버스 앞에서 찍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구 시내버스 3호선이라고 써 있었어요. 대구 시내버스 회사 대표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최동혁 기사님께 급히 전해 드릴 일이 있는데요. 어떤 용건이세요? 개인적인 일인데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대신 제가 전달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일로 급한 연락이 있다. 고만 말씀드렸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혁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셨다고 하던데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부인분 일인데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최동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안 좋은 일인가요?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오후에 시간 내볼게요.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시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대화하기에도 적당했거든요. 그날 오후 3시 저는 그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되니까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고 회색 점퍼를 입고 계셨습니다. 윤정희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최동혁 씨는 제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제 남편 장승우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주 골프 패키지 일정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했습니다. 투어 담당자 이름이 오유리 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인분 맞죠? 최동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이 오늘 아침에 부산 출장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주도에 갔어요. 3박 4일 골프 여행이더라고요. 저는 카드 사용 내역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골프용품 구입이며 항공료며 모든 결제 내역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최동혁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아내가 오늘 아침에 서울 상품 설명회 출장 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제 받은 문자인데요. 화면에는 제주 3박 4일 골프 패키지 예약 확정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출발 날짜도 항공편 시간도 모든 게 제 남편 일정표와 똑같았어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최동혁 씨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동혁 씨는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아내가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하고 회식도 많아졌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대화였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최동혁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때 최동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마지막까지 지켜보실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끝낼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 마지막 장면만큼은 우리가 정할 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정하고 싶어요. 그럼 좀 더 지켜보죠. 증거도 더 모으고. 우리는 그렇게 조용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끼리 매달려 있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도권만큼은 우리가 잡자는 약속이었어요. 카페를 나올 때 최동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연락 계속 주고받죠. 그리고 힘내세요. 동혁 씨도 힘내세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제주에 머물고 있는 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아들 수민이가 저녁에 들러서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부산 출장 잘 갔어? 요즘 현장 일이 많다더니. 응, 잘 갔어. 사흘 있다가 온대. 그런데 엄마, 전세자금 통장 언제 정리해 주실 거예요? 다음 달에 계약하려면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수민이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남편 일에만 신경 쓰느라 아이들 일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든요.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정리해 줄게. 수민이가 돌아간 후 저는 서재에서 통장들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과 전세보증금 통장이었어요. 그런데 전세자금 통장을 열어보니까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장승호 이름으로 300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출금 메모에는 개인 여행 경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 통장은 수민이 결혼하면서 전세집 구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15년 동안 매달 조금씩 넣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언제 이 돈을 뺐다는 걸까요? 그것도 개인 여행 경비라니요. 급하게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 딸 지은이 취업준비금은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비상금으로 모아둔 통장에서도 100만 원 정도 빠져 있었습니다. 총 400만 원이 없어진 거였어요.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제주 골프 여행 예약금을 넣은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항공료나 렌터카 비용 말고도 현금이 더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 결혼자금까지 손을 댔다니요. 하지만 혼자 화만 낼 수는 없었어요. 최동혁 씨와 약속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함께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잖아요. 휴대폰을 꺼내서 동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혹시 동혁 씨 쪽은 어떠세요? 저도 오늘 좀 확인한 게 있어서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동혁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뭘 확인하셨는데요? 어머니 요양병원비 통장을 봤는데 이상한 출금 기록이 있더라고요. 정희 씨는 뭘 발견하셨어요? 저희 큰아들 전세자금에서 300만 원이 빠져 있어요. 출금 메모에 개인 여행 경비라고 되어 있고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200만 원이 빠져 있어요. 제주 여행 잔금 낸 날짜와 똑같아요. 어머님 병원비요? 네. 그날 병원비를 조금 늦게 내서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서 못 낸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손을 댔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을까요? 동혁 씨,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네요. 맞아요. 이건 가족 전체에 대한 배신이에요. 동혁 씨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분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새벽마다 허리 아파도 참고 운전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랑 대출 이자가 빠듯해서요. 그런데 그 돈이 골프 치러 갔다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은 돈이에요. 아이 결혼시키려고 라면으로 때우면서까지 모은 돈인데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희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돈만큼은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는 지금도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세요. 아들이 돈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때 갑자기 동혁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혹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갈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주에 있잖아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얼마나 호화롭게 지내고 있을지. 어떻게요? 영상통화 한번 걸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럴까요? 저도 아내한테 연락해 볼게요. 서울 출장이라고 했으니까 업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배우자에게 연락해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늦었고. 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 돈까지 손댄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부산 현장은 어때요? 너무 춥지 않고? 괜찮아. 실내에서 하는 일이라 춥지 않아. 화면 속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뒤쪽 배경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왕 간 김에 바다도 좀 보여달라. 바다, 부산 바다 구경이라도 하게요. 여기서는 못 보잖아요. 남편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화면에 비친 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야자수와 풀장이 있는 리조트 테라스였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아, 이건 호텔 수영장이야. 부산도 호텔에 수영장 있잖아. 하지만 화면 구석으로 제주도라고 써진 안내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여성 골프복 소매와 와인잔 두 개가 잠깐 보였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화면을 하늘 쪽으로 올렸어요. 신호가 안 좋네.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녹화해뒀어요. 미리 준비해 둔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동혁 씨와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확인했어요. 제주도 맞고 여자랑 함께 있는 것도 맞고요. 동혁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직접 통화는 못했는데요. 회사 동료가 우연히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진을요? 제주공항에서 찍은 건데 저희 아내랑 정희 씨 남편이 나란히 서 있더라고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동혁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지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정희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더 준비해 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혹시 아닐까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남편이 제주에 간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겨울 날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제주도는 육지보다 따뜻하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제주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골프를 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을까요? 궁금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오후 8시 반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 저녁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현장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 생각보다 일이 많지 않아서. 남편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들뜬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할까요? 혹시 지금 영상통화 가능해요?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 지금?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남편이 영상통화로 바꿨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왔는데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어디예요? 호텔 방이에요? 응, 호텔 방이야. 그런데 뒤쪽으로 보이는 배경이 이상했습니다. 호텔 방 같지 않고 뭔가 넓은 공간 같았어요. 경치가 좋네요. 바깥 좀 보여줘요. 바깥? 부산 바다 구경이라도 하게요. 제가 부산에 가본 지 오래됐거든요.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들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넓은 테라스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야자수도 몇 그루 서 있었고 멀리 바다가 보이긴 했지만 부산 바다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부산 호텔에 이런 수영장이 있었나요? 아, 이건 호텔이 좀 좋은 곳이라서. 요즘 부산 호텔들도 시설이 좋아졌어. 하지만 화면 구석으로 제주 팰리스 리조트라고 써진 안내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갑자기 옆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실수로 휴대폰을 움직인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용 골프복 소매가 화면 끝에 살짝 보였습니다. 분홍색이었어요. 여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급하게 카메라를 하늘 쪽으로 올렸어요. 아니야, 혼자 있어. 그냥. 신호가 안 좋네. 방금 뭔가 보였는데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신호가 자꾸 끊어져서 화면이 이상해 보이나 봐.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럼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아니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 지금 겨우 9시인데요. 현장 일이 힘들어서 일찍 자야 해. 내일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본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와인잔 2개와 여성 옷이 보였어요. 다행히 영상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따로 저장해뒀어요. 1시간 후 동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방금 남편이랑 영상통화했는데 결정적인 걸 봤어요. 저는 동혁 씨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제주 리조트 안내판이며 와인잔 2개며 여성 골프복이며. 확실해졌네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동혁 씨 목소리에도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동혁 씨 쪽은 어떠세요? 부인분이랑 연락해 보셨어요? 네. 오늘 오전에 전화해 봤어요. 서울 상품 설명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회의가 길어져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통화 해보자고 했더니 지금은 회의 중이라서 카메라를 켤 수 없다고. 그럼 증거가 없네요?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회사 동료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동혁 씨가 말을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제주공항에서 우연히 찍었다는데 저희 아내랑 정희 씨 남편이 나란히 서 있더라고요. 짐 찾는 곳에서요. 정말요? 네. 뒷모습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아내 맞고요. 옆에 있는 남자도 정희 씨가 보여주신 사진 소품 같아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더 이상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동혁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8년을 같이 살았는데. 동혁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7년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니까 정리를 해야겠어요. 어떤 식으로요? 돌아오면 이야기할 거예요. 증거도 다 보여주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희 씨, 무서우시지 않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속아 살 수는 없잖아요. 동혁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바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믿고 살았나 봐요.
믿고 산 게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골프 일정표 사진부터 시작해서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영상통화 녹화 파일까지 모두 한 폴더에 넣어뒀어요. 동혁 씨도 공항 사진과 문자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금요일까지는 이틀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긴 했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금요일에 돌아와서 부산 출장 잘 다녀왔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준비도 다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창문 밖 제주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서 지금도 즐겁게 지내고 있을 두 사람을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곧 그들도 알게 될 테니까요. 진짜 마지막 장면은 누가 정하는 건지 말이에요. 남편이 제주에서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집 안을 정리했어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돈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는 남편 캐리어와 비슷한 크기의 다른 캐리어를 가져다 놓았어요. 예전에 아이들이 쓰던 건데 오랫동안 창고에 있던 거였죠. 거실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와 노트 2권을 차례대로 놓았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중요한 문서를 정리해두는 것처럼 가지런하게 배치했어요. 봉투 안에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 골프 일정표부터 시작해서 공항에서 찍힌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출력본, 통장 거래 내역, 영상통화 캡처 화면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뒀어요. 마지막 장에는 제가 직접 써 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잘못한 사람입니다. 노트에는 시간 순으로 정리한 모든 사건이 적혀 있었어요. 언제 골프용품을 샀는지, 언제 항공료를 결제했는지, 언제 아이들 통장에서 돈을 뺐는지 모두 기록해뒀습니다. 오후 5시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김포공항 도착했어. 1시간 후에 집에 갈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저녁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하지만 저녁을 차릴 생각은 없었어요. 오늘은 밥을 먹을 분위기가 아닐 테니까요. 대신 거실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6시 반쯤 되니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부산이 생각보다 춥더라.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다가 현관 옆에 놓인 캐리어를 발견했나 봐요. 잠깐 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식탁 위에 놓인 봉투와 노트를 봤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뭔데?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보세요. 남편이 의자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에 나온 제주 골프 일정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계속 보세요. 남편이 종이를 한 장씩 넘겨보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공항 사진을 볼 때는 손이 떨렸고 카드 내역을 볼 때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더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이건 오해야. 오해요? 회사에서 간 거야. 워크숍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골프장으로 장소가 바뀐 거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오유리 팀장은 회사 직원인가요? 그건 여행사 직원이야. 회사에서 워크숍을 의뢰한 거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통화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와인잔 2개와 여성 골프복이 선명하게 나온 그 화면을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이건... 수민이 전세자금 300만 원은 언제 되돌려 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통장 원본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개인 여행 경비라고 적힌 출금 내역 그 부분을 가리키면서요. 그건 나중에 다시 넣으려고 했어. 언제요? 아들 결혼하기 전에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써둔 문장을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 종이를 본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한 번만.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한 번만이라니요. 저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한 걸음 옆으로 비켜 섰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지금 나가라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보더니 다시 저를 보더니 결국 현관 쪽으로 걸어왔어요. 정희야, 짐은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러더니 현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끝낸 건 저가 아니에요. 남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귀가 먹먹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아까 그 종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동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끝났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장면을 정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속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남편을 집에서 내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동혁 씨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어요. 본인도 아내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하려고 해요. 가족들 앞에서요? 네. 장모님 생신이 이번 일요일이거든요. 처가 식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저는 조용히 둘만 이야기했는데 동혁 씨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이미 충격받을 일은 다 일어났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혁 씨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결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동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끝났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다 했어요. 동혁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날 오후 유리의 어머니 생신상이 차려진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대요.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 2명과 그 남편들까지 총 8명이 둘러앉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동혁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잠시 후 미리 준비해둔 노트를 꺼냈다고 했어요. 이게 뭐니? 장모님이 물어보시자 동혁 씨가 노트를 펼쳐 보였대요. 그 안에는 제주 일정표와 공항에서 찍힌 사진,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들이 차례대로 붙어 있었다고 해요. 유리가 지난주에 서울 출장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주도에 갔어요.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다고 했어요. 누구랑 갔냐고요? 이분이에요. 동혁 씨가 승호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대요. 다른 사람 남편이에요. 결혼한 지 27년 된 기혼 남성이고요. 유리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업무상 동행이라고 변명했다고 해요. 여행사 일로 고객을 모시고 간 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혁 씨가 호텔 예약 확인서와 항공료, 결제 내역을 보여주자 할 말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동혁 씨가 통장 거래 내역을 꺼내 보였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어머니 요양병원비 200만 원이 빠져 있어요. 제주 여행 잔금 낸 날짜랑 똑같은 날이에요. 장모님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되셨다고 해요. 저는 새벽마다 허리 아파도 참고 운전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랑 대출 이자가 빠듯해서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딜 다녀왔는지 오늘은 다 같이 보시죠. 동혁 씨가 그렇게 말하자 장인어른이 유리에게 물어보셨대요. 유리야, 이게 사실이니? 유리가 그제서야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제들도 말이 없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생긴 걸 상상도 못했었나 봐요. 그날 저녁에 유리가 짐을 쌌어요.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장모님이 안 받아주신대요. 당분간은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동혁 씨 목소리에 안도와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 만나보려고 해요. 정희 씨도 그러실 거죠?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우리는 며칠 후에 만나서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로 했어요. 수요일 오후 시내 한복판에 있는 법무법인 건물 앞에서 동혁 씨와 만났습니다. 동혁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진중해 보였어요. 긴장되세요? 네, 조금요. 정희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는 여러 개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우리는 각각 다른 사무실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럼 끝나고 아래에서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1402호 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고 동혁 씨는 1405호 박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제주 골프 일정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재산 유용이 확인되어서 이혼을 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증거가 아주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재산과 잘못의 정도를 고려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듣고 나니까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구나 싶었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조정 신청을 해보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1시간 정도 상담을 받고 나서 저는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동혁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잘 될 것 같아요. 동혁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동혁 씨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조금 무섭긴 하지만요. 저도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끼리 의지하자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는 마음이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동혁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동혁 씨도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정했구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승호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에 조정으로 쉽게 합의가 됐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과 재산 분할 6천만 원, 총 1억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통장에서 뺀 돈 400만 원도 즉시 되돌려 주기로 했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큰아들 수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조정 결과를 알려줬을 때였죠.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래도 아빠랑 27년을 사셨는데. 수민아, 내 전세자금까지 손댄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겠니? 수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옳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 당했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이혼이 확정된 건 10월 말이었습니다. 그 즈음 동혁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본인도 이혼이 확정됐다고, 유리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혼자 원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양병원비는 다시 받으셨어요? 네, 다행히 받았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기로 했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희 씨도 이제 새 시작이시죠? 네, 그럴 생각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웠지만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였어요. 11월 초 저는 대구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 20년 된 건물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방 2개에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는 수다만 집이었죠. 무엇보다 마음에 든 건 남향이라서 햇빛이 잘 들어온다는 점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는 버스 종점이 내려다 보였고 근처에 성당도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전세 8천만 원이요. 아니면 매매 1억 2천만 원이고요. 받은 돈에 제가 모아둔 적금을 보태면 매입이 가능했어요. 매매로 할게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12월 초 이사를 마친 첫날 밤이었어요. 큰아들 수민이가 이사 도움을 주러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직 살림이 다 정리되지 않아서 중국집에서 시켜 먹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수민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치, 햇빛도 잘 들어오고. 솔직히 아빠랑 살 때보다 엄마 표정이 훨씬 편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신경 쓰이는 표정이셨거든요. 아빠 눈치도 보시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를 말이에요. 이제는 편하게 사실 거예요? 그럴 생각이야. 이제는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수민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도 자주 놀러 올게요. 지은이도 데리고. 새 집 생활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매주 주일 아침마다 근처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명절 때나 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나갔어요. 성당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느 날은 큰아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회사에서 징계받았대요. 저축형 징계라고 월급을 30% 삭감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고.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만하지. 그리고 오유리 씨도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니?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어요.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직원 소개가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저는 이 작은 빌라가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왔고 저녁에는 버스 종점의 불빛이 따뜻하게 보였거든요. 가끔은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빌라 뒤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거기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어떤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혼자 먹을 반찬만 하면 되니까 장 보는 것도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승우가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새로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취업됐어요. 정말. 어디에? 대구에 있는 작은 회사인데 마케팅 일하는 곳이에요. 축하한다. 지은아, 엄마도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저랑 오빠가 각자 독립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 무렵 TV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중년 여성들의 늦은 이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성장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리포터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무섭거나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겨울이 끝날 무렵 수민이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엄마, 아빠는 결혼식에 안 오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와도 돼. 나는 상관없어. 저는 엄마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수민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알았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민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모아주신 전세자금 덕분에 집도 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다. 그 돈이라도 지켜낸 게 만약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아이들 돈도 계속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새 출발을 할 생각이었어요. 뭘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보낸 첫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최동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편지라니요. 거실에 앉아서 편지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누님. 갑작스럽게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화차를 몰고 가는 길에 우연히 누님 빌라 앞 정류장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창문 너머로 누님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 상황이 떠올랐어요. 오늘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갔었거든요. 그날 누님 표정이 많이 편해 보이셨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볍고 뭔가 여유로워 보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혁 씨의 글씨는 단정했어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그해 겨울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누님께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답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서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동혁 씨. 편지 잘 받았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뭘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동안 생각했던 걸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저 피해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만큼은 우리가 직접 정했으니까요. 그 점에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덧붙였어요. 동혁 씨도 부디 허리 아끼시고 본인 밥부터 잘 챙겨 드세요. 새로운 분과 행복하시길 바라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계절이 왔구나. 그날 저녁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 일도 재밌고. 그래, 다행이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좋은 변화 같아요.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제 변화를 저 역시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민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식장에는 저 혼자 앉아 있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어려운 결정 내려주셔서. 수민이가 신부대기실에서 제게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용기 내주신 덕분에 저도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종점까지 산책을 나갔어요. 그곳에서 시내버스들이 차례대로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버스 한 대가 천천히 출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속아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27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지워질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작은 평화가 포개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벌주려고 살지 않았어요. 그저 제 몫의 계절을 제 속도로 지나가게 두기로 했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오히려 이제 시작이구나. 53살의 새로운 출발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고 저는 그 하루를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빌라 현관문을 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정희야. 이제 정말로 자유야.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줍니다. 쉰을 넘어서도 예순을 넘어서도 늦지 않아요. 속아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정희 씨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